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핵 정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념적 용어인 탈원전이나 탈핵으로 표시하지 말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국민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아니 오늘은 청와대 굉장히 큰 날이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하는 날인데 이제 5번째죠. 그 5년 차에 이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아마 뭐 잘 알려진 것입니다만 대통령의 특성상 뭐 참모진에서 초안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뭐 그대로 하시는 것이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조금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3분의 2 이상 흐름을 다 바꾸시는 우리 대표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하시네요. 스타일이셔서 아마 오늘 국민께 말씀드린 그 내용도 참모진들이 그 올려드린 그 건의한 그런 내용과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대체로 짧게 정리하면 5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있는데 이 재정비 기간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도전하고 그걸 잘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국민의 삶의 회복에 도전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두 번째는 선도국가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보면 이제는 추격국가이고 따라가는 국가였다면 이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자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차, 미래차,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부분들, 수소 경제, 탄소 중립 같은 부분들에서 이제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국가로서 자신감 갖고 가자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가 만든 어떤 국민의 삶의 양극화,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토 공간적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용 국가로서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점도 강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국민들 관심이 많으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셨는데 뭐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기보다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진 원칙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천명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뭐 그 부분에 언론의 기사가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뭐 대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증오와 분열 뭐 이런 용어가 아니라 통합과 희망과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논의되는 민주주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께는 이 정치의 주체로서 그런 어떤 참여와 책임 그렇게 대선의 이 장을 그렇게 민주주의 용광로로 만들어갈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 이렇게 주제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취지 아주 좋으시고 다 뭐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값 문제 다음 정부에 안 넘기겠다 말씀하셨는데 집값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뭐가 해결됐다는 거냐 이런 또 지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과제로 충분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다짐이시죠.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의 보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정말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 계기에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그러나 점점 그 말씀과는 굉장히 멀어져서 심지어는 20, 30대 영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달리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서 다음 정부가 부담을 어떻게 하면 덜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상태로 넘겨주는 이런 것은 또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성과나 결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과제로 다짐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올랐지만 그러나 최근에 양상을 보면 집값이 하향 안정 기조를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입구에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 수단들을 유지하면서 이 추세를 봐간다면 그러나 또 한꺼번에 막 그 대출 받은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 떨어지면 뭐 정말 이것도 큰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현상을 잘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향 안정 기조를 만들어내고 그런 기조를 다음 정부에 물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뭐 급격하게 내려간다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군요.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우리 정부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바로잡았다 했는데 아마 그건 탄핵 사태 이후에 어쨌든 전국을 안정시켰다 이런 의미로는 들리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래요. 조국 사태와 같은 공정의 문제,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정치 중립성의 문제, 이런 그다음에 입법의 어떤 폭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헌정 질서랑 좀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예, 하여튼 뭐 그런 그 비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는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늘 성찰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늘 성찰의 어떤 목소리로 저희들이 나침판이 되어주셨던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수용해 왔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없는지 좀 보완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수석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데 일부에서는 신년사가 너무 자화자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조금 전에 뭐 본 거긴 하지만 근데 우리 수석님처럼만 보이면은 뭐 그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배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아직 그 불편하고 그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게 결국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 대통령의 언어는 저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보시기에 진정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보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임기 말이지만 뭐 저희가 40%를 넘는 지지율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그런 진정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런 기조를 끝까지 유지해 달라라고 하는 또 바람과 또 요청 아니겠습니까?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룬 성과 현재는 문재인 정부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취가 쌓인 결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가 과제도 있지만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자라고 말씀하셨고 왜 그러냐면 그 자부심은 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미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일부에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조하에 늘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마저도 어떤 폄훼하는 것은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 자부심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뭐 호소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건 아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전에는 신년의 메시지를 간단히 내고 신년 인사회하고 신년사하고 기자회견 이런 순서였는데 이번엔 신년사가 먼저 나고 신년 인사회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신년 기자회견은 따로 또 하시는 건가요? 예, 신년 기자회견은 아마 뭐 따로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제 경제단체가 주최하는 신년 회의가 있어서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관행적으로 참석을 해 오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것을 경제단체는 하더라도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부가 주재하는 신년 할애회는 별도로 주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년 할애회와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따로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신년 할애회와 신년사를 함께 오늘 다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또 방역 지침 이런 걸 생각할 때는 함께 좀 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뜻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제일 괴로웠던 거는 사실 그 백신 도입 시기가 늦어져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국민들이 거리 두기와 마스크만 가지고 싸워야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게 문제였고 그리고 사실 위드 코로나 하기로 한 후에도 10,000명 확진자 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중증 환자 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방역
을 뭔가 자화자찬하는 제대로 잘했다고 하는 듯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국민들은 뭐 문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아 저렇게 얘기했다 갔다 실제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왜냐면 여러 번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것도 뭐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길래 대통령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제가 대통령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라는 전제를 했는데 대통령은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고 진단도 하셔야 되지만 또 그러한 전제하에 국민에게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도 줘야 하는 그런 함의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겪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에 전부 다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 코로나의 명칭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뭐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된다. 처음엔 폐렴으로 봤으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문제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그런 또 언론과 비판 덕분에 정부가 기민하게 또 대응해서 또 일정 기간 국민이 고통 겪으셨지만 또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백신 문제 가지고 왜 우리는 백신이 늦냐라는 지적 뭐 겸하게 수용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당시 우리의 판단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방역에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신의 필요성이 그렇게 다급하다고 보진 않았죠. 지금 보면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판단으로 보면 저희 판단이 옳았던 것이고요. 백신을 앞서갔던 다른 나라들은 뭐냐면 도저히 방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방역 실패 국가였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백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앞서서 했지만 우리가 늦은 건 맞죠. 그러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백신을 계약하고 도입하면서 접종을 시작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정말 의료진의 헌신으로 저희가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오늘로 벌써 전 국민 대상으로 그 1차 접종 완료 비율이 86.3%이고요. 2차 접종이 83% 그리고 3차 접종만 해도 벌써 오늘 37%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1, 2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그걸 모수로 해서 3차 접종 비율을 따지면 75%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학생, 청소년, 소아 이 백신 접종 문제도 지금 그 예약률 기준으로 따지면 한 70%를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최선을 다해왔고 국민과 함께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신뢰를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탄소 중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이 기업들은 이거 너무 부담이 크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빼면서 EU나 다른 데랑 다르게 빼면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느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우선 지금 지적하신 EU가 녹색 분류 체계를 했는데 우리는 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다시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저희도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세계 다른 나라의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고 EU 역시도 녹색 분류 체계에 넣긴 했지만 많은 엄격한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핵 정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다 없애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전을 병행 쭉 하면서 점차 비율을 줄여가는 것인데 2083년까지 한 60년에 걸쳐서 원전의 비율을 점점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념적 용어인 탈원전이나 탈핵으로 표시하지 말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문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그 공약을 국민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여러 주요 후보들 중에 4분 이상이 바로 이렇게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이라고 좋습니다만 이것에 다 동의하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로드맵 전환 정책 발표를 통해서 국무회 의결을 거친 정부의 합법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었는데 포항이나 경주 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초밀집도를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초밀집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용 후 재처리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서도 받질 않기 때문에 우리 사용 후 해결료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현재 저장 공간이 원전 부지 내에 있는데 거기에 90% 가까이 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까지 운영한다. 이런 원칙이 있고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짓는 대형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이 문제, 대한민국의 원전 문제는 우리 후손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수 진보의 이념적 용어로 이렇게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그냥 다 없애버린데 이것이 이념적 정책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촉발한 게 문 대통령 아니세요? 너무 급격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외국들 지금 다시 원전을 다시 돌아오면서 원전 도입하겠다고 미국도 늘린다고 하고 각국들이 그러고 있는 움직임인데 그래서 그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과격한 탈원전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금방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2083년까지 60년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할 때 집권하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제가 대변인 할 때인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바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것이 새로운 수구의 민주주의 제도라고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저희들 정부에게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뭐냐면 이 수구의 민주주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이것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정치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폐지 찬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절대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엄명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론하고 해서 여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는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급격하게 해서 촉발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0년에 걸친 계획이고 문재인 정부에 늘어나고 신고리 5, 6호기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사의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원전 무엇이냐면 그것은 설계 수명을 다 했는데 그것을 7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설계 수명을 10년 연장한 것이거든요. 아니 설계 수명을 다 했으면 안 써야죠. 이렇게 위험한 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우리 수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부는 뭐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그 양보나 그 수정은 없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팩트가 아닌 것이 있거나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의 본질이 아닌 것이 있다면 언제든 반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문제 갖고 떠들려고 한 건 아니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화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 부채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래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부채라는 말만 들어도 왜 가슴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한 400조 원 정도 그렇습니다. 더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올해 이제 1,000조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슨 뭐 단기 일자리 알바 일자리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지원하고 그런 데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하긴 해야죠. 필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결국 저 1,000조 원짜리 부채가 차기 정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언뜻 보면 그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죠. 네. 자, 우선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국가이고 재정의 역할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때 재정의 역할을 하지 말라라고 물론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충분히 네. 듣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럼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는 서민의 삶은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아마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각종 국가에서 약간 퍼주기 정책에 가까운 그렇죠. 단기 알바 일자리에 퍼붓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코로나 지원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문재인 정부 지금 5년 차지만 3년을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정부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떠냐. 네. 예,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국가 부채 비율이 약 4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6차례 추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국민 재난 지원금 이런 손실 보상 이런 걸 해 왔는데 그럼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냐? 뭐 통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46.8%에서 또 49% 사이에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얼마냐? 부채 비율은 한 123% 정도 됩니다. 예. 자, 미국, 일본은 한 235% 되지요. 예. 자, 그래서 그 IMF를 비롯한 국제 기구에서는 우리의 국가 재정의 역할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성명 보고서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OECD 뭐 그 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한국의 국가 재정 지출 확장은 매우 바람직하다. 심지어는 아직도 한국은 더 지출할 여력이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내냐? 자, 이렇게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이때 가장 피해를 보는 위험에 처한 분들은 누구냐면 고령층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국가가 그러면 알바 같은 그런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국가가 재정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확장 재정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많이 지출을 해서 선순환, 재정의 선순환을 가져오면서도 그 결과는 이번에 발표한 3, 4분기 우리 가계소득 분석을 보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어떤 모든 분야의 지표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확장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걱정하시는 그 어떤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선진국 평균 123%의 부채 비율을 갖는데 우리는 한 40대 후반의 지금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목소리는 너무나 중요한 제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극복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어떤 그 국가 부채를 다시 더 안정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좀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에는 가계가 부채를 지게 하는 것보다는 상환 여력이 큰 국가가 부채를 더 지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것이 재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뭐 저는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 박수현 수석 모시고 이제 오늘 사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그 국민들께서 특히 또 정치펀치 구독자분들께서 뭔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시려고 이제 굉장히 열을 내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납득이 되는 이야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박수현 수석님은 사실 여권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또 언론 친화적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잘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분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철학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내리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박수성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